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2025학년도 이제 공무원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한 것이 좋은 합격이라는 선물로 이렇게 되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그 실시됐던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책형은 나형인데요. 문제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시험은 비교적 쉽게, 그리고 우리가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예컨대 제가 전체적인 이제 챕터별 출제 그 경향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한 95점? 그 다음에 또 평소에 교육적인 좀 상식이나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다면 특히 이제 교원 임용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교육행정직으로 넘어온 분들은 만점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어렵다,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이제 고난도, 어려운 문제, 상과 그다음에 중난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거는 어차피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에서 조금 출제의 깊이를 깊게 묻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이번 시험도 좀 그런 형태로 출제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교육행정직을 하시면서 법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시사적인 관심을 가질 때 이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2027년도죠. 2년 후부터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과목이 한국사가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되면서 4과목 체제로 가면서 문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7급처럼. 그래서 이제 25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제 교육학의 전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6, 27을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14장 챕터별로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일단 교육행정학에서는 여전히 출제 비중이 높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위 프로젝트, 학생들의 그러한 그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위 프로젝트 중에 이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2차 안전망인데요. 위센터를 묻는 문제가 조금 생소하게, 이건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니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계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은 앞으로 25문제가 되면 거의 전 영역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예전과 출제 경향하고 다른 점은 평가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준 점수 개념, 이 통계 개념은 평가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국가직에서는 서양 교육사하고 교육 철학을 통합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올해는 서양 교육사 아리스토텔레스와 교육 철학 항존주의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첫 해 공부하신 분은 내용의 어떤 폭과 깊이가 옅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난도로 분류를 했는데 뒷과 캐리 모형을 조금 상세하게 알아두셔야 풀 수 있는 거고요. 뒷과 캐리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교수 이론에서 제가 간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간해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통계를 여러분이 아예 안 나올 거다라고 무시했다면, 근데 작년에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통계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표준 점수 개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2월 달에 교육관계법을 했어요.
이제 초중등교육법에서 출제가 됐죠.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그 유아교육법에서 다룬다. 뭐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서양 교육사입니다. 중형이죠. 중형은 밸런스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교육의 목적은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인간이 철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레테라고 불렀죠. 그것이 뭐 현대적 의미는 행복입니다. 베스트 라이프. 그래서 스턴버그의 성공지능도 바로 아레테의 연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모든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는 재료고요. 형상은 재료가 되어야 할 것. 뭐 플라톤적으로 이해하면 형상은 이데아죠. 진료는 현상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죠. 진료는 재료니까 이거는 아직 무엇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능 상태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할 폼, 이미지죠. 이것이 현실태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도토리가 있다. 그럼 도토리는 장차 커서 뭐가 되어야 되죠? 참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토리가 참나무, 현상이 이데아를 구현하는 것, 이게 이론론이죠. 그 다음에 가능태가 현실태로 되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교부 철학이죠. 중세 초기 철학, 이러한 신학의 철학화를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사죠. 4장 교육 철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영원주의죠. 그 불변의 본성이 이성입니다. 올해 국가직에서는 이렇게 이성, 뭐 교양 이런 쪽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고전을 읽어야 한다. 인간성의 본질을 고전 속에서 찾자는 거죠. 더 그레이트 북스,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 자, 그럼 허친스하고 아들러로 대표되는 항전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잠재적 교육과정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나왔습니다. 잭 시드니 교실에서의 생활에서 언급한 교육과정이죠. 그러면 은연중에, 여기서 은연중에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교육사회학 인간자본론에서도 은연중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습한 거, 잠재적 교육과정이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제 학교 환경 중에 군집성, 이질적인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그리고 상과 벌, 이곳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고요. 뭐 이제 평가보다는 권력이라고 썼죠. 파워. 이걸 통해서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니까 사회에도 위계적 관계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영교육 과정은 아이즈너가 처음으로 1979년 교육적 상상력에서 언급한 거고요. 실제적 교육 과정은 글래톤이에요. 글래톤이 교육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실제적 교육 과정을 뭐라고 분류를 했냐면 일단 토트 커리큘럼, 가르쳐진 교육 과정이죠. 교사가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러니드 커리큘럼,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된 교육 과정,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반영된 평가에 테스티드 교육 과정, 평가된 교육 과정을 실제적 교육 과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학자들이 실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슈왑, 교육과정 실제성, 그러한 이론적 추상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문제 4번,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교육공학에도 해당이 되고요. 교수학습이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실 수업 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요. 이건 객관주의 지식론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나 문제 해결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교실 수업이 이제 학생들이 수동적인 교사의 강의를 듣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수법에 대한 혁신론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지식을 스스로 협동적으로 구성하고 또는 이렇게 학생의 참여적 수업을 전개하는 교실 수업의 혁명, 이걸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수업이죠. 또는 거꾸로 교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는 시간의 역전이잖아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교사가 이제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은 집에서 숙제로 주어지는데요. 그게 거꾸로죠. 집에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식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수업의 혁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앵커드 러닝은 앵커드라는 것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정착된 장기 기억,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것을 매체, 이러한 비디오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을 반영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해 보는, 그래서 전이 능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구성주의적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로우즈의 문제중심 학습, 이건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고 뭐 의학적인 문제, 경영학적인 그러한 교육론에서 출발하고 있죠. 문제 해결 전략, 그 문제 해결 전략은 이제 가설 연역적, 논리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예요.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이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거나 또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획득하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고요. 인지적 도제 이론은 콜린스죠. 전문가가 갖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초보자에게 전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능이론이에요. 교육사약이죠. 틀린 것 그랬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존의 정치 질서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가져온다. 학교 교육의 순기능과 사회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거죠. 드류갱, 파슨즈에 이르는 초기 이론, 그리고 또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또 나왔죠. 슐체 인간 자본론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학교는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적 기관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배치, 충원한다.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와 규범, 이걸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드류갱은 집합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내면화시킨다. 그걸 보편적 사회화라고 불렀습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재생산한다. 이거는 기능이론을 비판하는 이러한 마르크스 철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갈등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 문제 6번 한국교육사입니다. 한국교육사는 학교니까 쉽게 나왔어요. 고려시대 교육기관 관학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관학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립 또는 공립학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보학당이죠. 오보학당은 원래 24대 원종 때죠. 24대 원종 때 동부학당, 서부학당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34대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정몽주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중 그러한 5곳의 행정구역에 설치하죠. 개경에 있는 5개의 공립 중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으로 가면서 사부학당 체제, 북부학당은 개설하지 않죠. 동서남 중부학당으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최고 고등교육기관은 국자감이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되겠고요. 자, 서원은 조선시대 향교교육의 그러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림의 주장으로 생겨난 중등교육기관이고요. 자, 서당은 고려시대 서당이라는 명칭은 없었고요. 서당의 정식 명칭은 조선시대 성종 때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럼 서당에 준하는 학교로서 경관과 서사가 있었죠. 이건 근데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선생,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중국에 사신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임용시험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티귿, 기역과 리을. 네, 2번이 답입니다. 자, 심리학도 되게 기초적인 게 나왔어요.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인데요. 옳은 것. 조절은, 자, 이거는 이제 인지 기능이죠. 기존의 도식을 세상을 보는 그러한 마음에 들을 도식이라고 하는데요. 수정하는 게 조절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맞춰서 도식은 그대로고 정보를 확장하는 것은 동화입니다. 이 동화와 조절이 적응 기능이죠. 네, 그리고 적응과 조직화를 통해서 평형화를 도모하는 게 피아제의 핵심적인 인지 기능이에요. 언어를 사고보다 인지 발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건 비고스키죠. 피아제는 도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고입니다. 사고가 언어를 리드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평형화의 상태에서 형성된 게 도식이고요. 비슷한 도식을 이렇게 유목한 것이 바로 인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은 인지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인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칩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자, 이거는 서열화가 나타난다. 즉 구체적인 경험과 사물에 한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추상적 사고와 가설연역적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역시 발달 이론인데요. 성격 발달 이론, 에릭슨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발달 단계, 심리사회적 위기를 묻고 있어요. 보통 4단계 아니면 5단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그 관심도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프로이드로 따지면 3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잠복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으면 성취감이죠. 성취감.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제, 외부 과제가 주어지니까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빌리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제를 이행했을 때 이제 성취감, 다른 말로는 근면성.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제 열등감을 형성한다 이거죠.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3단계고요. 이웃 친구들 이런 영향력이 강해지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아 개념이 질적으로 전환되는 게 5단계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주도성 대 죄의식은 이게 길티, 죄의식. 자, 요거는 초자아를 형성하는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3단계죠. 친밀성 대 고립감은 6단계, 성인 초기 단계. 생산성 대 침체감은 7단계, 성인 중기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간해가 나왔는데요. 교수 이론에서. 간해의 교수 이론은 목표별 수업 이론 또는 정보처리적 학습 이론. 그래서 간해는 50년대 행동주의와 60년대 인지주의의 그러한 교수 이론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교수의 패러다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자, 학습 성과, 아웃컴, 이게 목표죠. 목표를 5가지, 블룸의 3가지 영역이죠.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 기능적 영역. 그걸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가 언어 정보, 명제적 지식. 가장 핵심이 지적 기능. 이게 방법적 지식이죠. 무엇을 할 줄 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 인지 전략. 여기까지가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 영역은 태도. 그 다음에 심리 운동 기능적 영역이 운동 기능.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아웃컴.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해서는 제가 방법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습자의 내적 조건. 이게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사의 외적 조건. 교사의 수업 사태, 수업 활동이에요. 교수 활동입니다. 수업 활동과 학습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매칭시켜야 한다. 그럼 내적 조건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선행학습. 예, 그 다음에 자아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이냐 또는 부정적 자아 개념이냐. 그 다음에 동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 이것에 맞춰서 수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교수 활동은 7단계가 아니라 9단계죠. 9단계. 자, 그리고 모든 수업, 이게 교수 활동이 학습 목표부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의 집중이죠. 교사가 주의 집중을 유도하고 그럼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겠죠. 그 다음에 목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기대를 갖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 재생을 자극하고요. 그러면 선행학습은 장기 기억에 있으니까 장기 기억으로부터 작업 기억으로 인출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시학습이 시작되죠. 자, 요거는 자극자료 제시. 그러니까 오스벨의 선행조직자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의 대강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라이겔루스의 그러한 에피스템의 정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안내,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럼 학생들은 유의미한 부호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가 연습 문제, 즉 수행을 유도하기죠. 그럼 학생들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작업 기억으로 끌어내서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그럼 학생들은 강화를 받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정리 단계가 이제 2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제 형성평가. 그럼 학생들은 뭐 교사가 질문한다거나 쪽지 시험을 본다. 단서에 의한 인출을 시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시간에 대비해서 파지. 자, 이거 기억해 두렴. 그 다음에 숙제, 트랜스퍼, 전이를 제시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일반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1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주의 집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문제 10번 가볼게요. 자, 교수 설계. 자, 교수 이론에서 2개, 많게는 3개까지 출제됐어요. 물론 다 교육심리학의 응용 영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수 학습 방법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은 이거는 심화 모형이죠. 일반 모형은 에디 모형이고요. 자, 그럼 이제 1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요구 분석이죠. 그래서 에디 모형과 매칭을 시키면 두 번째가 과제 분석. 이건 교수 분석이에요.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일반 목표를 도출하고 과제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순서를 흐름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학습자 그리고 또는 필요하다는 환경을 분석하죠. 자, 여기까지가 분석 일반 모형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잖아요. 그럼 설계에서는 자, 일단 수행 목표를 진술하죠. 수행 목표를 진술할 때 누구 진술 방식이에요? 메이거 진술 방식. 조건 또는 상황, 수락 기준, 도착점 행동. 그 다음에 목표를 진술했으니까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 그게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그래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전략이죠. 이 간의 교수한테 9단계를 활용해서 교수 전략을 선정하는 겁니다. 뭐 9단계로 할 수 있고 4단계나 5단계로 축약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프먼트 개발이죠. 개발해서 이제 교수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만든 자료는 이때 6단계에서 6단계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이걸 형성평가,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설계하고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자료 개발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역동적이죠. 왔다 갔다. 근데 형성평가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평가 3명 내지 5명을 선정해서 자료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엔 소집단 평가. 소집단의 단위는 8명에서 20명. 그리고 수정하고 그리고 대집단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평가는 반복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I, 실행이 생략되어 있죠. 설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 요건 총괄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가치를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교수 분석은 요거죠. 과제 분석.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하위 기능들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일반 목표를 세분화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평가 도구 개발 요거죠. 5단계에서는 문항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과 목표의 성취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즉 절대 평가니까요. 목표 중심 평가라는 겁니다. 전략을 개발하는 게 요거죠. 6단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자료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요건 7단계잖아요. 7단계.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 설계 요 8단계예요. 예, 교수 프로그램 초안. 여기서 교수 프로그램 또는 자료예요. 이것이 완성된 후 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진 자료의 상대적, 절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건 이제 완성된 여기서 수정하는 거고요. 이건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사실은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임용에서 이쪽으로 전환한 분들은 아시겠죠? 또 임용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기간제 선생님으로 활동도 해보시고요. 그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사실 이론과 거리가 먼 건데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단위학교에서 선도 치유가 어려워 의뢰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지원을 주는 겁니다.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도 설치될 수 있어요. 그럼 1차적 안전망은 어떤 거냐? 자, 일단 학교에 있죠. 그게 교실이에요. 그걸 위클래스라고 합니다. 위클래스. 이게 상담실이에요. 학교 내에 있는. 1차적 안전망.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안전망은 지역인데, 이렇게 고등학교는 교육청, 초중학교는 지원청. 그게 지역에 있는 게 뭐예요? 센터예요, 센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센터는 항상 지역에 위치하거든요. 2차 안전망.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안전망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위스쿨이에요, 위스쿨. 이게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가 있고요. 또는 지역에 있는 가정형 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형, 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심화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센터. 근데 이게 이제 3차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위 프로젝트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이모션,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서 행동 치료 이러한 3차적인 체계적인 안전망, 이 위 프로젝트의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담실이 위클래스, 그 다음에 2차 안전망, 지역에 설치하는 게 센터. 그리고 이제 3차 안전망은 이렇게 위스쿨도 있고요. 대안학교,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아닌 일반의 가정형 위센터도 있고요. 병원형 위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임용하신 친구들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사적인 관심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1번으로 많이 가셨을 텐데 이럴 때는 찍는 방법인데 위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건 센터죠. 센터. 우리가 평생 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있잖아요. 센터. 그런 개념을 조금 추론하셨으면 가능했는데 뭐 여러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교육행정의 원리. 일단 법제면의 원리와 그 다음에 운영상의 원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묻는 게 개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의 중립성을 전제한다. 이게 자주성이죠. 자주성은 헌법 31조 4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경제성의 원리죠. 맞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교육기본법 3조. 제3조. 학습권에 대한 겁니다. 이건 기회균등의 원리죠. 기회균등. 안정성은 그런 보수주의적 필요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한다는 민주성이죠. 전문성은 전문적 자질과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 전문성의 전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 업무의 특수성 또는 독작성, 그 다음에 지적, 기술적 탁월성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그럼 행정가 가져야 할 전문적 자질을 캐치워크하는 실무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통합적 기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육행정 이론, 어떻게 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메이어하고 레슬스버그 하버드대학 연구팀, 호성공장이죠. 1924년부터 32년간 8년 동안 전개된 그러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실험인데요. 원래 조명 실험이에요.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그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공장장이 하버드대학 연구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 그 조립 관찰 실험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그러한 여자 직공들이 한 팀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줬고요. 팀제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했죠.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인센티브를 안 줘도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실험이 면접 실험이죠. 미국 전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했더니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동기, 사기 이런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실험이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그러한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들만의 자생적 조직이 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신우회라든가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이 합법화되면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공식적 집단, 자생 집단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교육행정의 인간화, 민주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인간관계 이론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죠. 우리 교육비를 분류할 때 교육비는 통상 총 교육비를 가리키는 거고요. 공교육비다, 사교육비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운영 형태, 회계 절차잖아요.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면 공교육비, 거치지 않으면 사교육비.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이 부담하는 경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 재원,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부당 교육비, 사부당 교육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지출 형태에 따라서 직접 교육비, 간접 교육비,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럼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내는 거니까 공부당 교육비, 그러면서 회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공교육비. 수업료 그냥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수업료 나오면 뭐 대학교 수업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부담. 개인이 부담하는데 회계 절차를 거치니까 공교육비. 교재 대 부교재는 이거는 사부담이지만 사교육비. 회계 절차를 안 거치죠. 교통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평생교육법상 용어 정의 제2조죠. 법률이 많이 나왔는데 자, 이 법률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또 이론에서도 제가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몇 번 강조를 했죠. 제2조에 나오는 거예요. 용어 정의는 틀린 거. 평생교육이란 뭐 이거는 너무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한. 그리고 학력 보완교육 이게 평생교육의 그러한 교육 과정이 되겠죠. 시민 참여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다. 이것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6대 영역이 아니라 7대 영역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7대 영역에 해당되는 게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7대 영역에 해당되는 게 시민 참여 교육, 그다음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다음 인문 교양 교육,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게 성인 진로 교육,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죠. 이렇게 7대 영역입니다. 그다음 문해 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 해득 능력을 포함한 이게 기초 문해고요.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 능력, 생활 문해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을 구현한 사업이죠.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이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초중등 교육법의 내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일단 뭐 답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초중등학교 유치원 병설, 이거 유치원을 규정한 거잖아요. 그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죠. 이게 유아교육법 9조에 나오는 겁니다. 9조.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국공사립 초중등 학교에 설치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31조, 32조, 설치는 31조, 그리고 기능은 32조. 교원의 자격, 그러니까 초중등 교원의 자격, 요거는 21조. 그리고 교직원의 임무, 이건 20조. 이건 시험 많이 나오죠. 교장은, 그 다음에 교감은, 수석교사는, 교사는, 교직원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자, 무상교육은, 이거는, 우리가 교육 사회학으로 본다면, 보장적 평등이 확대되는 거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2024년도까지 적용됐었는데요. 이거에 지금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2025년은 10조 2항에 나오는 거고요. 고교학점제지요. 이건 28조 2항. 이렇게 우리가 법을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풀 수 있는 문제. 법을 다루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다. 그렇게 아셨으면 추론할 수 있는 문제. 자, 17번 교원 인사이동입니다. 인사행정이죠. 틀린 것. 승진은 이렇게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거. 반대는 뭐예요? 강임. 징계에 해당되는 건 강등 있죠. 아래직위로 임용하는 걸 가리켜요. 전직은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수평적 이동이죠. 그럼 전직은 교원에서 가르치는 사람, 교육 전문직. 교육 전문직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전문직. 그다음에 전문직 안에서 이제 교육연구사가 뭐 장학사, 이것도 선발 체계가 달라요. 또 전직이고요. 또 교원 중에서 양성 체계가 다르면 전직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된다거나 등 교원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초등 교원이 중등 교원이 되는 거 이것도 전직입니다. 전번은 근무지를 달리하는 거. A초등학교에서 B초등학교,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 이런 거. 그러면 전직과 전보는 수평적 이동이고요. 수직적 이동은 승진, 그 다음에 강임 또는 승급, 보수나 호봉 올라가는 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 자본론인데요. 인간 자본론은 기능이론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자본의 유형으로 보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수단. 그러면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하면 이거죠. 투자 효율화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게 즉 파워, 즉 학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주예요. 그러면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소득이 증대된다. 이런 가설이죠. 그리고 국가는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것이 인간 자본론, 슐츠나 베커가 주장하는 거죠. 학교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수익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적 수단이다. 그랬죠. 요거는 볼스와 진티스죠. 경제적 재생산 이론. 마르크스 논리를 교육에 접목시킨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은 은연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의 문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아비투스에서 부르디에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은연중에가 나와요. 은연중에 잠재적이잖아요.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이건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이론은 그 학교 교육 과정, 그것이 공식적이든 잠재적이든 지배계급의 가치체계,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연중에가 없다면 부르디에로 보는 게 더 적합해요. 예, 부르디에는 음악 교과서 예컨대 학교 교육 과정, 공식적 교육 과정에 지배계층이 선호하는 아비투스, 즉 클래식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담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여기 은연중에로 나왔기 때문에 애플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학생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능동적 존재다. 자, 비판한다. 윌리스죠. 지난 7급에 나왔어요. 저항 이론이에요. 탈재생산 이론이죠. 탈재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오고 있는 게 바로 뭐죠? 비판이죠. 비판. 비판이 계몽의 사회학적 의미예요. 계몽이라는 것이 길들여지는 게 계몽이 아니에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는 게 그게 계몽이 아니죠. 계몽은 지배계급의 모순을 간파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루는 뭐라고 불렀어요? 계몽을 폭로. 그 다음에 이제 윌리스는 간파라고 불렀죠. 간파. 선생님의 가르침, 너희들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 그거 모순이라는 걸 아는 게 간파. 그럼 이걸 실천하는 게 뭐예요? 그들만의 문화? 학교에 저항하는 문화죠. 카운터 스쿨 컬처, 반학교 문화를 형성한다. 물론 반학교 문화, 이런 실천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죠. 그걸 리미테이션, 제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이렇게 반학교 문화로 이렇게 그 비판적인 그러한 탈저항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학교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잖아요. 그걸 제약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반학교 문화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제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공중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행동은 나쁜 짓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죠? 분리잖아. 너는 쟤네들하고 달라. 이런 거죠. 분리. 자, 18번은 좋은 문제니까 나머지 것들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평생교육제도. 이것도 한 5-6번 나왔죠. 자, 평생교육제도니까 평생교육이 2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와 동등한 학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거죠. 학교 대학에서 취득할 수도 있고요. 방송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하고요. 학교박은 뭐예요?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서 얻은 것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과 자격을 인정받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2년제 전문학사는 80학점 그리고 4년제 그 학사 학위는 140학점이죠. 자, 그러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대학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그죠? 예, 그럼 이게 뭐겠어요?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은행제가 되겠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사, 전문인력, 법 제24조에 나와 있고요. 평생학습 계좌제, 이건 법 23조죠. 이것도 학력 인증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용 학습 기록부고요. 독학학위제는 독학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학점이 누적돼서 학위를 받는 거고요. 이건 시험이죠. 시험이 4단계 시험을 거쳐서 학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1학년이 1단계가 이제 교양 인정 시험. 그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전공 기초 인정. 그다음에 3단계가 전공 심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4단계죠. 학위 취득 종합 시험. 이걸 거쳐야 학위 취득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3단계까지는 학점 은행제랑 상호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80학점을 받았다면 2단계까지는 이수한 걸로 보는 거죠. 3단계부터 진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통계
그래서 7급에서 지난번 7급에서 표준 점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역시 나왔습니다. 표준 점수. 편차는 평균과 그 다음에 개인이 얻은 측정값의 차이 x-m. 네, 그리고 정상 분포를 전제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는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통계적 지수죠. 변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각 점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기호로는 시그마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분 편차는 중앙값으로부터의 편차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계에선 잘 활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하면 시그마 x-m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지점수. 지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지스코어는 평균을 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로 환산한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50, 표준 편차 10. 이게 지점수가 소수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불편해서 평균을 50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편차의 평균인 표준 편차를 10으로 환산했다. 이게 뭐였어요? T스코어, T점수. 그래서 T50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맥가리 개발했는데 교육심리학의 아버지 손다이크를 존경해서 첫 이니셜 T로 네이밍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5, 표준편차 2, 이게 C점수잖아요. 그래서 C52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면 GTC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좀 머리를 굴렸어요. 출제위원들이. C점수가 이 G점수, 이 구분 점수를 이 구간 척도, 그 구간이 얼마냐면 0.5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G스코어를 이렇게 9 간격으로 나눴다.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스코어를 라인 스케일로 나눴다. 이게 C점수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중거 점수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에서 목표가 되는 점수. 그래서 절대평가는 이렇게 목표 점수와 개인이 얻은 원점수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E 점수가 있죠. 이게 처음 들어본 점수일 텐데, 이거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NC가 노멀 커브, 노멀라이즈드 커브, 그래서 정상 분포예요. 정상 분포를 이는 이퀴밸런트, 등간 척도로 나눈 거예요. 정상 분포, 등간 척도, 뭐 등간 점수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이것도 구간 척도인데요. 구간이니까 이 백분위 점수를 이렇게 등간 점수로 나눈 건데요. 평균이 5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약 21.06 이렇게 나눈 점수를 가리켜요. 이것도 구간 척도예요. 예. 너무 이게 답으로 되려면 전혀 모르는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는 우리가 많이 C점수를 설명할 때 했던 거니까요. 뭐 이것도 근데 이제 통계가 안 나올 거라고 준비한 친구들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중난도로 제가 분류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치러진 국가직 문제를 모두 설명을 했고요. 자, 일단 여전히 뭐 지난 시험의 출제 그런 경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생소한 위센터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직은 이제 교육학 이론에 충실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험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복습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방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직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실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지방직 대비 8주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 사실 교육학 하면은 제가 깊이와 넓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강사의 레벨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직 모의고사 풀이를 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